제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네요. 글솜씨도 부족하지만 살아온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어 겁이 덜컥 납니다. 그럼에도 제가 용기를 내는 이유는 제가 떳떳하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인물도 출중하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았답니다. 저는 가난하고 별로 예쁘지도 않았지만 사랑을 꼭 쟁취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기쁜 일이었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었죠. 저희 두 사람은 몰래 연애를 했어요.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과 가장 가난한 집 딸이 사귀는 게 들통나면 깊은 사이가 되기도 전에 어른들 성화에 끝이 날 것 같아 비밀로 하고 사귀었습니다. 몰래 사귀는 것은 꽤나 스릴 있고 재밌었어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만 좋아하면서 1년 동안 사랑을 키웠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소문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불러 앉혀놓고 남자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숙경이 너, 애비가 묻는 말에 대답 똑바로 해라. 너 김씨네 아들이랑 연애하냐? 아니요. 아빠 누가 그런 소리래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났다. 니들이 연애하고 다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아빠, 근데 김씨네 아들이랑 내가 연애하면 안 돼요? 이놈의 기집애가 철딱서니 없이. 야, 김씨네가 이 동네 이웃이 아니냐? 크게 목욕탕도 하고 여러 사업도 하는 잘나가는 집이잖아. 우리도 김씨한테 도움받아서 이 집에서 사는 거야. 그거랑 저랑 오빠가 사귀는 게 무슨 문제죠? 뭐? 오빠? 너 진짜 김씨 아들 영춘이랑 연애하냐? 아니 우리 연애하는데. 제가 인정하자 아빠는 제 등짝을 세게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집안의 아들이자 앞으로도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야 하는데 니깎게 그런 집안의 아들과 만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김씨 집안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는 뼈도 못 추릴 거라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빠가 너무 무섭게 나와서 억지로 알겠다고 대답하고 잠시 도망 나왔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쩔쩔매는 분들의 아들이라 넘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아주 짧게 들었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춘 오빠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오빠, 만약 오빠 부모님이 우리 만나는 걸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반대? 수경아, 오빠나 너나 성인 아니냐? 우리가 좋아서 만난다는데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야. 정말? 반대한다고 해도 나랑 헤어지지 않을 거지? 수경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결혼? 정말이야? 나랑 결혼할 거야? 오빠는 제 손가락에 풀잎으로 만든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나중에 금으로 된 반지를 끼워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말이죠. 오빠와 제가 결혼 약속을 하고 한 달 뒤에 오빠를 따라 예비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몇 번 심부름하러 들어간 적은 있었는데 며느리 입장으로 가게 되니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하자 예비 시부모님은 딸꾹질을 하시더니 오빠의 머리와 온 몸을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이 못난 놈 같은 이라고! 어디 여자가 없어서 판잣집 딸을 데려와! 너 미쳤어! 아버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집이 부자니까 상관없잖아요. 이 멍청한 놈의 머리통을 깨부수고 다시 교육해야겠네. 너 오늘 애비한테 먼지나게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려야 할 거다. 그리고 숙경이 너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네 애비한테 말해서 똑같이 너도 혼나게 해줄 테니까. 인사를 가자마자 오빠가 두들겨 맞았고 저는 쫓겨났습니다. 예비 시모의 손에 잡혀서 집까지 끌려갔고 저희 부모님께 영춘 오빠와 인사를 왔다고 전하자 바로 부모님이 빗자루를 들고 저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저희 둘은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했다가 몽둥이 찜질을 하고 말았죠. 어른들은 무조건 헤어지라고 다시는 눈도 마주치지 말라며 강제로 못 만나게 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답답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뻐꾸기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에서 듣는데 단번에 영춘 오빠라는 걸 알아차렸죠. 부서질 듯한 창문을 조심히 열자 보고 싶었던 저의 연인이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오빠! 쉿! 조용히 말하자. 수경아, 오빠랑 같이 방 잡고 살자. 우리 아버지가 마을 밖에 시내에 있는 조명가게 나더러 운영해보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나 혼자 나가서 살게 될 거야. 수경이 네가 나랑 같이 살면 좋겠어. 같이 살자고? 근데 들키면 어쩌려고. 우리 둘은 이뤄질 수 없는 사이인 거 알잖아. 세상에 이뤄지지 못할 건 없어. 수경아, 너희 집에는 숙식 제공되는 공장에 들어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와. 오빠랑 같이 살면서 기회 보고 결혼 승낙 받자. 이렇게라도 너랑 부부가 되고 싶어. 수경아, 나랑 같이 가자. 좋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떠나자 창문을 닫았고 꿀잠을 자고 일어났답니다. 아침 먹으면서 부모님께 공장에 취직할 거라며 집에서 나가 독립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제가 돈 벌러 취직했다고 하니 바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답니다. 매달 집에 쌀 한 가마니 살 돈을 붙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 영춘 오빠와 둘이 동거하기 시작했어요. 조명가게에 시부모님이 오시지 않으니 저는 오빠를 도와 일을 했습니다. 둘이 지내는 방에서도 함께였고 일터에서도 함께였죠. 그렇게 몰래 나누는 사랑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지냈답니다. 5개월 동안 저희들은 아무 이상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던 중 도둑이 들어왔는지 문을 쾅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 오빠와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인지 봤더니 시부모님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오빠의 얼굴에 귀싸대기를 날렸고 발로 차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히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저도 오빠도 만신창이가 되었죠. 곧 연락을 받은 친정 부모님이 저를 집으로 끌고 가서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습니다. 일자리 구했다고 해서 내보냈더니 김씨네 아들이랑 동거를 해? 이 머저리 같은 이라고.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난감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 김씨가 마을 주민한테 일거리를 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데 이제 난 배제될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아빠, 가난한 게 나 때문이에요? 누가 가난하게 살랬어요? 집에서 놀다가 어쩌다 일이 생기면 나가서 몇 시간 하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가난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겠다는데 아빠 엄마는 그저 김씨 아저씨한테 지원받지 못할 게 걱정이죠? 뚫린 입이라고 멋대로 말하네. 야, 너 오늘부로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여보, 옆집에 가서 바리깡 좀 빌려와. 머리 빡빡 깎여서 망신 줄 거니까. 그날 엄청나게 맞고 머리까지 빡빡 깎으니 못난이 중에 제일 못난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한편 영춘 오빠는 시부모님께 엄청 혼이 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답니다. 그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듣고 확인해봤더니 정말 떠나고 없더라고요. 이렇게 제 사랑은 끝이 났구나 하고 집에서 쓸쓸하게 앉아 청승 떨면서 지내는데 이번엔 제 몸에 적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먹는 것마다 구토했고 매일 머리가 빙빙 돌았고 열도 자주 올랐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임신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놀랐습니다. 제가 임신할 상황이 아니었으니 걱정이 눈앞을 가렸죠. 영춘 오빠는 시부모님께 등 떠밀려 외국으로 가서 찾을 방법이 없었고 친정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아마 저나 뱃속의 아기나 끝장날 것이 뻔했습니다.
집에서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곧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이 잠든 사이에 짐을 대충 보자기에 싸서 야반도주했어요. 제가 사랑받으면서 자란 것도 아니고 맨날 욕먹고 불쌍하게 살아서 그런지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더라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떠나 아무도 못 찾을 복잡한 도시로 올라왔답니다. 숙식 제공을 해주는 식당에 들어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사장님이 임신한 저를 딱하게 여기며 정을 많이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딸을 낳게 되었고 방 한 칸을 마련해 엄마의 삶을 살았어요. 미혼모라고 소문이 나면서 손가락질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식당에서 약조하신 손님들이 저에 대한 막말을 많이 하셨고 어떤 손님들은 저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꼬시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딸을 낳고 나서 성격이 매우 강해져 무서울 게 없어 모두 막말로 상대해줬고 싸울 일이 있으면 절대 지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버는 돈을 족족 딸에게 베풀었습니다. 커가면서 남들이 다 배운다는 피아노, 태권도, 미술, 웅변 등등 제가 못해본 건 다 시켜주면서 키웠죠. 세월이 흘러 딸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똑똑한 아이라서 그런지 의대에 쉽게 합격했답니다. 저는 눈물이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줄줄 새어나왔습니다. 아유, 우리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니 고맙다, 혜림아. 엄마 덕분에 합격한 거지. 엄마 없었으면 아마 대학도 못 갔을걸?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마워. 아빠 없이 참 착하게 잘 컸다, 우리 딸. 진심으로 고맙다. 딸은 의대에 가서도 수석을 놓치지 않아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피부과 전문의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주로 피부가 손상된 환자와 화상 환자의 치료를 보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운 딸이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어요. 벌써 나이가 30 중반이 되었으니 제 기준으로는 한참 늦게 데리고 온 거죠. 같은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한다는 예비사위는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당당해서 교만해 보이기까지 해서 난감했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은 어머님 집과 비교도 안 되게 크고 넓습니다. 부모님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어서 어머님처럼 못 살진 않습니다. 뭐? 지금 날 매기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만큼 비교가 되지만 제가 혜림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죠. 저 같은 사윗감을 보시게 되셨으니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 차서 딸의 눈치를 봤는데 딸의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예비사위가 무슨 말을 해도 헤헤거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으니 사위의 좋은 점만 보기로 말이죠. 대화를 계속 나눠보니 자신감이 넘쳤고 호탕하게 잘 웃고 무엇보다 제 딸을 사랑하는 것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둘이 서로 깊은 사이로 여겨졌으니 결혼을 허락했죠. 그리고 얼마 뒤 딸도 예비 사돈집에 가서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견례를 몇 주 뒤로 잡게 되자 딸과 곧 따로 살 생각을 하니 못해준 게 뭐가 있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준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요. 부족한 엄마라는 걸 깨달았죠. 딸이 일하는 병원에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도시락을 싸들고 작은 감동이라도 주기로 마음먹고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딸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진료받으러 왔어요. 제가 딸 시집을 보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 가슴 좀 치료해 주세요. 엄마, 웬일이야? 도시락 좀 싸왔다. 우리 딸이 시집 가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근데 엄마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네. 이렇게 밥 챙겨주는 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더라. 참 부족한 엄마지? 엄마 별 말씀을 다 하셔.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워서 의사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한 게 없다는 말씀을 해. 엄마 배고팠는데 잘 됐다. 같이 먹자. 딸은 반갑게 맞아주면서 저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딸이 나이를 먹었어도 제 눈엔 항상 피덩이 애기로 보였답니다. 혜림아, 너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니? 바로 허락해 주셨어? 응, 좋은 분들인 것 같아. 아마 결혼하면 더 잘해주시겠지? 우리 딸은 예쁘니까 사랑 많이 받을 거다. 그게 다 엄마 덕분이라는 거 알지? 근데 엄마는 남자친구 없어? 아직 젊은데 연애도 좀 하고 그래. 연애는 무슨, 엄마는 너 보는 낙으로 사는 사람이야. 혜림이 네가 잘 되는 걸 보고 행복해야 하는 걸 보면서 힘을 받으며 산다고. 우리 엄마 너무 딸내미만 보고 사셨어. 엄마, 이젠 내가 의사고 잘 버니까 일을 그만둬. 언제까지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야? 식당 일은 별로 힘들지도 않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아무튼 못 말린다니까. 엄마, 나 양치만 하고 바로 진료 들어가야 해. 입원 환자들 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바쁜 의사 선생님은 그만 일해라. 엄마도 돌아갈게. 딸 병원에서 나오며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기 숙경이? 오랜만이네.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내?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딸아이 병원에서 옛 친구를 만나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조만간 밖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죠. 식당에서 일하며 온갖 진상은 다 만나본 것 같은데 그날은 진짜 재수 온 붙은 날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제 인생의 가장 역겨운 진상을 만났답니다. 물을 한 잔 떠다 주며 뭘 주문할지 물었어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아줌마, 물잔을 왜 이렇게 세게 내려놔? 놀랬잖아. 네? 살살 내렸는데요.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세게 내려놨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왜 토를 달고 그래? 하여튼 못 배운 것들은 사과를 해도 싸가지 없이 한다니까. 손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귀가 안 들려? 아니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한 거야? 손님,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인데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주문하시고 식사하시겠어요? 손님은 인상을 심하게 쓰더니 꼬리곰탕을 주문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빨리 내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이 있어야 맛있게 먹지. 이게 뭐야? 손님, 음식에 무슨 문제라도. 소금국을 가져왔니? 왜 이렇게 짠 거야? 간은 적당히 된 건데 제가 맛을 봐도 될까요? 저는 수저 새 것으로 살짝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딱 간이 맞았습니다. 손님, 아무 이상 없는데요. 아무래도 싱겁게 드시는 분인가 봐요. 야, 그럼 간을 하지 말고 내왔어야지. 저희는 평생 간을 하고 식사로 나가거든요. 30년 넘게 그렇게 장사를 해와서. 손님은 말꼬리를 자르며 뜨거운 국물을 저에게 뿌렸습니다. 야, 이 개떡 같은 아줌마야. 이따위 음식을 30년이나 팔아온 게 자랑이냐? 손님이 음식에 불만이 있으면 바로 바꿔주든 할 것이지. 네가 해온 방식이니 나더러 맞추라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 뜨거. 손님, 제가 손이랑 팔을 데인 것 같아요. 왜 저한테 뜨거운 국물에 뿌렸어요? 네가 맑기 못 알아먹고 서비스를 개판으로 하니 그런 거 아니야? 야, 너 여기 직원이지? 사장 불러! 진상 손님은 욕설과 뜨거운 국물 테러를 해놓고 전혀 잘못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식당 사장님이 큰 소리에 뛰쳐나오셨고 저의 뻘건 손과 팔을 보시고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상 손님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셨어요. 알고 보니 진상 손님은 이 근방에서 유명한 진상이랍니다. 음식에 시비 거는 건 물론이고 사람 생긴 것에 대해 막말하며 상인들 직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네요.
사장님이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까지 불렀어요. 진상 손님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해주자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똥을 밟았구나 하고 구급차를 타고 딸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다친 걸 보고 놀라며 화상 입은 자리에 치료를 해줬습니다. 엄마,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어떤 미친 사람이? 진상 손님이 그랬어. 우리 가게 근방에선 아주 유명한 진상이라고 하더라. 뭐 똥 밟은 거지. 그 사람 경찰에 신고했어? 그 사장님이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갔을 거야. 나도 치료받고 괜찮아지면 경찰서에 가봐야 할 거야. 딸은 안타까운 눈을 하며 저를 돌봐줬어요. 입원해서 치료받고 이틀 뒤에 붕대를 감은 채로 경찰서에 찾아갔답니다. 경찰이 빨리 처벌을 할지 합의를 할지 와보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경찰들 사이에 앉은 진상 손님은 정중하게 저한테 사과의 인사를 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네? 정신분열증이요? 네. 제가 병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국물을 뿌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저희 식당 근처의 상인들은 다들 손님을 잘 하시던데요. 제가 그 동네 살아서요. 죄송합니다. 선처해 주세요. 합의금은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 곧 제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용서하겠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뭐 아픈 사람이라고 하니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다음부턴 약 잘 챙겨 드시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상 손님이었지만 정신분열증 환자의 아들이 곧 결혼한다고 하니 합의를 해주기로 했어요. 경찰들도 정신병이 있으면 처벌이 약해지니 좋게 합의하는 게 낫겠다고 종용했죠. 그렇게 진상 손님과 있었던 사건은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곧 상견례 날이 다가와서 화상 입은 자리를 보니 다행히 흉터는 생기지 않았어요. 딸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서 그렇게 무사했던 거죠. 딸과 함께 상견례할 식당에 들어갔어요. 룸으로 되어 있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방이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먼저 도착해서 사돈 식구들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오빠네 식구들이 좀 늦으시네. 차가 밀리나 봐.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다려도 괜찮으니까 내 기분 신경 쓰지 마. 30분 정도 기다리자 사돈 식구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안사돈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꼬리곰탕 국물 테러를 한 정신분열증 손님이었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사돈 부부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두 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서방도 고생 많았네. 안사돈은 절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러 먼저 식당 사건을 꺼내기가 그래서 모른 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먼저 제 손과 팔을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팔을 대였나 봐요? 어디서 그러셨대요? 본인이 앉으신데 모른 척하려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연기를 하더군요. 저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별일 아니라고 했고 흉도 지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어색함이 감도는 방 안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사돈어른은 말씀이 거의 없었고 안사돈이 저에 대해 궁금했는지 질문을 하더군요. 근데 사돈, 바깥 사돈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들은 게 없어서요. 그랬어요? 네, 저는 혼자입니다. 왜요? 왜 혼자가 됐어요? 네?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사돈이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혼자면 좀 그렇잖아요. 찜찜하니까. 사실대로 털어놔 봐요. 저는 딸아이를 임신하고 남편과 헤어졌어요. 집안의 반대가 심해서 결혼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됐죠. 그럼 미혼모? 정말 미혼모예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안사돈이 바닥에 꺼져라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물었습니다.
바깥사돈은 아예 연락도 안 하세요? 미혼모라서 평생 혼자서 혜림이를 키우셨나? 평생 혼자 키웠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의사까지 됐죠. 에휴,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건지. 안사돈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디서 굴러먹었냐고 말했어요. 아이, 솔직히 말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죠? 생긴 걸 보니 눈이 쪽 째진 게 남자 밝히게 생겼네요. 아, 지저분하게 놀다가 임신해서 혜림이 낳은 거죠?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솔직히 말해봐요. 안사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미혼모가 우리 사돈이 되면 좀 곤란한데. 우리 아들은 장차 대학병원 교수가 될 사람이고 우리 부부는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어떻게 수준 떨어지게 미혼모랑 사돈을 맺겠어요? 아니, 남들이 모르면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양심에 찔린다고요. 안사돈, 저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적 없고 한 남자를 사랑했고 사실혼 관계로 같이 지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딸의 친부는 외국으로 나갔고 저는 혼자 도망 나와서 딸을 낳아 길렀어요. 저는 자수성가는 못했지만 딸을 귀하게 잘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아유, 그러세요? 근데 누가 속사정을 궁금해합니까? 미혼모라고 하면 일단 만만하게 볼 텐데. 그리고 우리 남편 친구들 중 돌싱들이 침을 흘리면서 꼬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눈이 쪽 째져서 남자 홀리는 재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안사돈, 정신분열증 약 안 드셨나 봐요? 지난번처럼 또 막말하고 시비 거시는군요?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날 모른다고 대답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 와서 뜨거운 국물 제 몸에 뿌렸잖아요. 아, 그때 그 직원이었구나. 자기가 실수로 뚝배기를 몸에 떨어뜨리고 나한테 덤터기 씌운 그 여자. 그리고 뭐요? 정신분열증? 이 여자가 날 정신병자로 모네. 아주 웃기는 여자야. 야, 아들, 넌 이런 여자의 사위로 살 수 있겠냐? 안사돈, 진짜 이러시기에요? 내가 할 말이야. 당신 나한테 1억이야? 지 혼자 생쇼하다 국물 엎었으면서 왜 내 탓을 해? 보아하니 딸내미가 개천에서 용난 모양인데 아무리 의사해도 사돈 맺는 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천박한 미혼모에 쪽재진 눈으로 남자 꼬시는 여자를 어떻게 사돈으로 맺겠어? 알고 보니 안사돈의 정신분열증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처벌을 면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였어요. 예비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고 제 딸은 빨개진 얼굴로 얼굴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싸움터가 될 것 같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생각을 해보는데 곧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식당 방문이 열리며 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저는 그 남자와 연인 관계가 되었다가 바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이는 단순한 옛 친구가 아닌 딸의 친부이자 저와 헤어졌던 첫사랑이자 전남편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많이 늦은 모양이네. 오래 기다리셨죠? 그이가 들어오자 사돈 부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은인을 만난 얼굴이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했답니다. 아이고, 교수님, 우리 아들의 교수님이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 선생 어머님이시죠? 저번에 뵀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상견례를 하러 온 사돈의 입장으로 여기로 왔습니다. 저쪽이 제 아내고 혜림이가 제 딸이거든요. 우리 부녀는 지난달에 상봉했습니다. 사실 혜림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 알았더라면 난 미국에서 바로 돌아왔을 텐데. 아무튼 저희는 한 달 전에 만난 부녀 사이입니다. 제 친딸이죠. 이러한 사연이 있는 건 들었나요? 아, 네네,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미혼모가 되셨다고요. 아유, 안사돈이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다죠. 안사돈이 제 처에게 막말하는 게 들리던데요.
쪽재진 눈이라서 남자를 홀리고 다닐 거라면서요. 미혼모는 천박하고 지저분해서 사돈 맺기 어려울 거라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제 처의 팔에 곰탕 국물까지 뿌렸다면서요. 정신분열증이라고 거짓말하고 빠져나오신 모양이던데. 안사돈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저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사과를 드려야겠네요. 안사돈, 그 식당에서 그런 몹쓸 짓을 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사과를 받아주세요. 안사돈은 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혼모를 조롱하고 막말한 것에 대한 사과도 올리더군요. 사돈 어른도 옆에서 같이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다시 만난 남편이 딸과 예비 사위가 일하는 대학병원의 교수였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사돈 부부가 설설 기더라고요. 안사돈은 정신분열증도 아니고 기억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며 지난 일을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기 전까지 했던 막말에 대해서도 빨리 잊어달라며 지금부터는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사돈의 연을 맺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딸의 눈치를 살폈어요. 지금 가장 난처할 입장이 딸아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인지 살펴봤죠. 근데 입도 뻥끗하지 않고 화를 삭히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사돈 부부에게 매우 예의 없이 대하며 제가 받은 걸 돌려줬답니다. 두 분이 자수성가를 하셨다고요? 제가 알아본 바론 주식 사기 가담자로 알고 있는데요. 제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주식 사기 주범은 아니어도 사람 모아서 주식 투자 받게 하는 역할 하셨던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처벌은 받지 않으셨다고. 제 말이 맞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제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사악한 사람들이라 바로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말이 이어졌는데 이번엔 예비 사위에 대해 일러줬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몇 주 전에 상봉한 게 억울하네. 오늘 막 박 선생이 어떤 인간인지 확실하게 보고를 받았거든. 전에 우리 혜림이 말고도 여자가 있다면서. 오징어 다리 마냥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껄떡대면서 놀아나는 놈이라고 들었네.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봤더니 사진이랑 다 건네받았네. 예비사위는 놀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혜림이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사진 뭉텅이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뿌렸습니다. 수많은 여자와 추잡한 짓을 하는 사진들을 보고 다들 경악했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사진을 싹 정리하더니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어요. 저기 교수님, 그리고 안사돈, 남자가 결혼 전에 좀 노는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원래 놀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선 문제 일으키지 않는 거 아시죠? 교수님, 사돈어른,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이 어미의 부탁입니다. 박 선생 어머님, 진짜로 정신분열증 환자세요? 이걸 보고도 감싸고 돌고 싶습니까? 내가 여기 나온 이유는 결혼 반대하려고 온 겁니다. 뭐라고요? 교수님 정말 이러깁니까? 저희가 교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교수님. 제 아들이 저지른 짓도 사과를 드릴까요? 100번이고 엎드려 절할 수 있습니다. 여보, 일어나 사과드리자. 아들, 너도 일어나서 혜림이한테 사과하고 사돈께도 사과드려라. 세 사람이 일어서자 딸이 설렁탕 그릇을 들더니 사돈 식구들에게 뿌려버렸습니다. 안사돈은 뜨겁다고 방방 뛰었습니다. 뜨거! 야, 혜림아, 너 미쳤니? 뜨거! 엄마, 나 국물이 속옷으로 들어갔어! 네 거기가 데인 것 같다고! 혜림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제 딸은 드디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들었고 여기서 미혼모라고 온갖 조롱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결혼할 마음은 하나도 남지 않고 증발했어요.
게다가 바람둥이 놈이라니. 내 앞에선 선한 척 착한 척 위선 떨더니 뒤에선 쪽재진 눈깔로 여자만 보면 침을 질질 흘렸냐? 너네 엄마처럼 눈깔이 쫙 째져서 그 짓거리 좋아하게 생기긴 했네. 어머님도 짝 쬐진 눈으로 남자한테 실실거리면서 바람 많이 피우셨죠? 뭐야? 혜림아, 너처럼 순한 애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내가 실수한 건 다 사과했잖아. 그리고 눈깔이 쫙 째졌다니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냐? 당신도 내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난 이 결혼 절대로 안 할 테니까 마저 뜨거운 국물에 목욕이나 해봐요. 딸은 제 설렁탕 그릇과 앞에 있던 사돈 식구들의 설렁탕 그릇을 들더니 사돈 식구들을 허옇게 목욕시켜버렸습니다. 사실 미지근하게 식어서 다칠 일은 없었습니다. 여하튼 딸내미가 저 대신 시원하게 응징해주니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세 사람에게 다시는 까불거리지 말고 눈에 띄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러자 예비사위가 자기도 대학병원 의사고 나중에 교수가 될 테니 두고 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교수라고 제가 만만한 모양인데 나도 교수가 될 겁니다. 내가 나중에 권력이 생기면 고인물들 싸그리 창수해 버릴 겁니다. 오늘 우리한테 한 짓 두고두고 후회하게 할 거라고요. 내가 혜림이 아니면 장가 못 가는 줄 아나. 그래요, 다 때려치우고 원수지간으로 지냅시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쇠그릇을 예비사위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들은 방에서 나왔고 식당을 벗어났습니다. 남편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그이의 집이었어요. 혜림아, 여보, 이젠 내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격은 없는 거 아는데 이미 당신과 난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고 혜림이도 아빠로 받아주겠다고 했으니 이제 그만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의 마음도 알고 진작에 그러고 싶었는데 아직 딸이 완전하게 마음을 열지 못한 것 같아 그동안 같이 지내자는 말은 꺼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딸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제 방은 창문이 있는 방으로 주세요. 그래. 우리 딸한테 제일 좋은 방 줄게. 어서 들어가자. 여보, 들어가자고. 남편은 신이 나서 집 안으로 껑충 뛰어 들어갔고 저희 모녀도 웃으며 뒤를 쫓아 들어갔습니다. 세 식구가 36년 만에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죠.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도 못 꿨는데 운명처럼 남편을 우연히 만나서 기적 같은 일이 생겼네요. 딸은 결혼을 파토내고 집과 병원만 오가며 지내다가 남편이 소개한 남자를 만나면서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의사고 남편의 제자였는데 인물도 훤칠했고 집안도 재력이나 인품이나 엄청 훌륭했답니다. 정신분열증이 있는 식구는 당연히 없었고요. 1년 동안 예쁜 사랑을 키워나가는 걸 보고 저와 남편의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답니다. 오빠, 우리 옛날에 정말 애틋했었는데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지. 난 숙경이 너를 잊지 못해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아왔잖아. 그거 진짜 맞아? 아무리 말해줘도 못 믿겠는데. 솔직히 연애는 좀 했는데 결혼은 이상하게 하기 싫더라고. 우리 부모님을 원망 많이 해서 복수하려고 그랬나? 아무튼 지금까지 혼자 살다가 자기 만나고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지. 나한테 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다 큰 딸이 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때는 누구에게도 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오빠를 찾을 방법도 없었으니까. 혼자 키우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어. 숙경이 장하네. 혼자서 고생하면서 딸을 잘 키웠어. 여보, 이제 우린 다신 헤어지지 말자. 헤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둘 다 늙어서 사별하는 게 아닐지 몰라. 요즘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몇십 년은 같이 살 거야. 남편과 저, 딸아이는 셋이서 사는 가족의 삶을 애틋하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서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딸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이, 박 선생 그 자식이 의료사고를 냈어. 수술 중에 환자가 깨어나지 못했어. 뭐? 환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 환자 불쌍해서 어떡해? 유가족들은 황망해서 어떡해? 그 자식 병원에서 쫓겨날 거야. 작은 사고가 아니라 환자가 사망했으니 징계를 내릴 거야. 그럼 의사 다시 못하는 거야? 두고 봐야 알겠지만 내가 교수들이랑 힘을 써서 그 자식 다시는 의사건 못 입게 할 거야. 그이는 장담하며 말했어요. 곧 딸 전남친은 병원에서 쫓겨났고 구속되면서 의사 면허는 취소됐습니다. 원래는 의사들끼리 봐주는 게 비일비재해서 의사 면허 취소가 굉장히 어려운데 남편의 힘으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답니다. 그 결과를 들으니 정말 다행스러웠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딸아이는 사귀는 연인과 결혼은 아직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조금 더 연애를 하고 더 크게 확신이 들면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예 결혼은 안 해도 좋다고 하면서 딸과 하루라도 더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답니다. 우리 딸을 36년 동안 못 보고 살았으니 뭐 나야 시집 안 가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좋지. 혜림아, 그냥 연애만 평생 하고 아빠랑 살자. 아우, 아빠 징그러워요. 엄마랑 둘이 신혼처럼 잘 지냈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난감하다고요. 아니, 뭐가 징그러워.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살면 좋은 거지. 혜림아, 아빠 받아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 예쁜 딸 한번 안아보자. 아빠 아까도 안았잖아요. 내일 모레 40인데 또 안기라고요? 아니, 40이고 50이고 넌 애기 같은 내 딸이야. 남편의 애정 표현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딸이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상견례를 하러 남편과 같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아주 낯익은 두 남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전 사돈 부부였습니다. 아이고, 교수님이 이제야 나오시네. 교수님,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뭐야, 박 선생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여긴 왜 오셨어요? 교수님,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벌써요? 지은 죄가 그리 큰데 벌은 너무 가볍게 받은 것 같군요. 두 사람은 부탁할 자세로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의사면허 재취득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아, 그것 때문에 오셨구만. 다시 의사하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의사협회에서 결정한 일을 왜 나한테 와서 부탁해요? 교수님이 우리 아들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의사 면허 정지로 끝날 수 있는데 취소시켜버리게 선동한 게 교수님이라는 거 압니다. 선동이요? 당연히 메스를 잡지 말아야 할 형편없는 인간을 간단한 수술인데 환자의 생명을 잃게 한 게 어떻게 의사입니까? 그런 놈은 평생 자격이 없습니다. 면허 재취득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돌아가세요.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요. 우리가 복수하러 와도 모자랄 판에 납작 숙여서 부탁드리잖아요. 이번 일만 잘해주시면 당신들 용서하겠습니다. 뭐라고? 용서? 이것들 아주 웃기는 종자들이네.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 아줌마, 아저씨,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넋 빠진 소리 그만 짓거리고 꺼지란 말이야. 남편의 확언에 사돈 부부는 치를 떨더니 그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내 아들 신세 망쳐놓고서 끝까지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야? 이 여자가 미쳤나? 이거 안 나? 우리 지금 딸내미 상견례하러 가는 길이라고. 방해하지 말고 꺼져. 혜림이? 그 기집애는 벌써 새 시집을 간대? 우리 아들은 개고생하고 출소했는데 니들은 파티를 벌였구나. 당장 우리 아들 의사면허 살려내. 네가 잘만 말하면 바로 발급해 줄 수 있다는 거 알아? 저는 이 두 사람이 떨어져 나갈 것 같지 않아 안사돈의 귀와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남편에게서 떨궈냈습니다. 그리고 싸대기를 내려쳤어요. 그러자 안사돈은 눈이 뒤집혀서 안간힘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저 또한 머리채를 잡혀서 따귀를 맞았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돈어른도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시작했어요. 아휴, 딸의 상견례장에 가야 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아무튼 지금의 일을 빨리 끝내고 달려갈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딸을 키운 겁없고 강한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와 싸워서 지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귀싸대기를 강렬하게 날려버리자 안싸돈이 개거품을 물고 기절했어요. 그리고 남편 멱살을 쥐고 놓지 않는 사돈어른의 뒤통수에 제 머리를 세게 박치기 했습니다. 순간 지진 나는 소리처럼 쾅 하고 울려 퍼지더니 사돈어른이 맥없이 주저앉고 침을 흘리며 쓰러졌답니다. 여보, 숙경아, 자기 대단한데? 당신은 마누라를 지켜줘야지. 어떻게 내가 지켜주게 하냐? 이것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신고하면 상견례 취소해야 하는데. 그럼 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상견례 하러 가자. 나중에 이것들 또 찾아오면 그땐 배로 혼내주고 내쫓아버리자. 그래, 뭐 쌍방이니까 우리도 피곤해지겠지. 어서 가자, 여보. 저희 부부는 개거품을 물고 있는 전 사돈 부부를 버리고 차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 딸의 상견례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사돈집 식구들은 모두 선하고 인품이 훌륭했고 무엇보다 제 딸을 정말 아끼고 좋아해 주셨어요. 사돈어른은 눈이 하트가 되어서 제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좀 하라고 일러드렸어요. 사돈어른, 식사 좀 하세요. 제 딸 얼굴에 구멍 나겠습니다. 아이고, 안사돈,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그 말이 찰떡이네요. 앞으로도 우리 딸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이, 당연하죠. 우리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무사히 마쳤고 결혼 날짜를 잡고 헤어졌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고 남편과 둘이 사는데 벌써부터 헛헛하더라고요. 그이는 딸이 보고 싶다며 자주 신혼집에 가자고 졸라댔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서 딸 보면 되잖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시간 내서 봐. 병원에선 둘 다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어. 오늘은 혜림이가 시댁에 간다고 하니까 다음에 가자. 우리도 사돈집에 갈까? 그러면 안 되나? 오바 좀 하지 말자. 약속된 것도 아닌데 찾아가면 실례지. 안 되겠다. 여보, 우리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바람이나 쐬고 들어오자고. 그래, 그게 좋겠어. 저와 남편은 외식을 하러 한식당을 찾아갔어요.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테이블을 지나 룸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이 저희 부부 눈에 거슬렸습니다. 원수를 발견했거든요. 저는 헉하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것들 맞지? 그러네, 맞네. 박 선생 결혼하나? 상견례 하는 것 같은데. 뭐 상견례? 그럼 의사 면허 재취득한 거야? 그런가 봐. 요즘 의료인이 많이 부족해서 허가 내줬나 보다. 이런 빌어먹을. 여보,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엿이나 먹여주고 갈까? 난 벌써 엿 먹일 시나리오 머릿속으로 짜고 있었어. 못돼 먹은 인간들을 참교육해주려고 남편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미닫이 문을 휙 열고 입을 열었어요. 박 선생, 환자 죽게 만들고 장가는 가고 싶은가 보네. 그리고 양다리, 아니 3다리, 4다리, 오징어 다리로 그렇게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며 살면서 한 여자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어? 우리 딸은 너 때문에 아직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네. 너 저 멀쩡한 아가씨 인생도 조질 생각이냐? 저는 문을 좀 더 열어 제 얼굴이 보이게 했습니다. 저 의사놈을 사위로 삼을 생각이죠? 저놈 애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더러 혼자 애 키웠다고 이 남자 저 남자랑 굴러다니는 여자 취급했던 여자예요.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평가하고 막말하는 개진상이라고요. 그리고 저것들 부자도 아니에요. 주식 사기로 돈 좀 번 사기꾼들이라고요. 알 사람은 다 안다고요. 저런 집안에 딸을 내어주고 싶으세요? 전과자 사위를 받아주겠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저희 말에 여자 쪽 식구들이 화들짝 놀라며 진짜냐고 사돈 부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꿀먹은 벙어리였다가 곧 파토날 걸 느꼈는지 저희 부부를 잡겠다고 뛰쳐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주랭랑을 쳤어요. 어이, 너무 느리다. 니들 아들 장가가기 글렀지? 우리가 끝까지 니들 식구가 못살게 괴롭혀줄 거야. 거기서! 이 무식한 미혼모 계집아! 천박한 너를 오늘 잡아서 인생 종치게 해주겠어! 그래, 그럼 나 잡아봐라! 그렇게 도망가면서 조롱했더니 어찌나 재밌던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놈의 집구석은 결혼이 끝장났고 딸의 전남친은 의사 일을 하는데 큰 병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걸러지고 걸러져서 작은 병원에 들어갔는데 진료를 하도 못 봐서 환자들이 다른 의사로 바꿔달라고 야단이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돈 부부가 병원을 차려줬다고 해요. 제 남편은 위치를 파악하고 바로 의사 옆에 정보를 뿌렸습니다. 그 병원이 잘 되면 절대 안 되니 망하게 일조를 하자고 했죠.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 없었어요. 실력 없는 의사라 계속해서 적자만 겪고 있답니다. 병원 문 닫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남편이 말하답니다. 제 과거의 사랑, 그리고 반대와 이별, 홀로 아이를 낳아 길러서 의사로 만들었고 여러 사건을 재밌게 담아봤습니다. 가난했던 제가 고생을 아주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사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제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네요.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